오늘은 먼저 지난 강의에 이어서 조금 더 풍토에 대해 살펴본 다음에 구체적 사례로 그리스 문명과 세계유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풍토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논의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에 보시는 오른쪽 사진의 인물 히포크라테스입니다. 그리스의 의학자이자 의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풍토를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더위와 추위, 그 변화의 많고 적음 등에 의해서 인체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또 공기의 섭연, 건조가 호흡의 성질, 혈액의 속도, 육체의 이완과 활발함 등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토의 특수성에 익숙해짐으로써 민족의 특수한 성질 혹은 국민성이 완성된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국민들의 어떤 건성이 강한가, 약한가, 아니면 게으른가, 아니면 활발한가, 혹은 흥분을 잘하는가, 냉정한가, 또는 용감한가, 비겁한가, 이와 같은 민족적 혹은 국민적 특성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풍토에서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땅의 특수성이 미적인 차원에 연관되거나 사람들의 어떤 심정이나 아니면 심성이나 육체의 어떤 특수성이 먹거리의 특수성에 연관되기도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아시아인과 유럽인을 비교했습니다. 다음으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추운 북방의 유럽 민족은 상당히 활달하고 용감하지만은 지력과 기술이 부족하고 이에 비해서 아시아 민족은 지력과 기술이 풍부하지만 비겁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민족은 그리스의 어떤 지리적 위치, 즉 장소가 중간에 위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성도 그 중간이어서 용기와 지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똑같이 히포크라테스도 아시아 민족이 전쟁을 좋아하지 않고 고요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계절의 변화가 적고 추위와 더위의 차가 크지 않은 풍토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히포크라테스가 정말 아시아에 와서 그러한 풍토적 특성을 확인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풍토가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이라는 의미에서 지금도 보편적으로 사유되고 있는 것은 이미 히포크라테스가 언급했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기후의 변화는 육체를 자극하고 육체의 자극은 정신을 흥분시킵니다. 이렇게 흥분된 정신이 역사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후와 풍토는 국민의 특성과 운명을 결정한다고 봤습니다. 다음으로 독일의 철학자 헤르더는, 이 사진 속 인물입니다마는, 헤르더는 인간 정신의 어떤 풍토적인 구조를 명확히 밝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첫째로 사람의 감각이 풍토적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특성은 동시에 감각의 특성이 된다고 그는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각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은 물이 별로 없고 식물도 적은 땅의 환경에서, 예를 들면 사막 지역이 되겠죠. 그죠? 환경에서 음식물을 강제로 빼앗듯이 격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국민에게 먹을 것은 단지 식욕을 채우고 배고픔을 면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이나 다른 생활 방식 속에서 사는 사람의 감각을 관찰하면 할수록 자연이 모든 것에서 어떻게 깊은 혜택을, 어떻게 많은 혜택을 주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상상력이 풍토적이라고 봤습니다. 모든 감성적 민족은 자신이 속한 국토에서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밖에서는 어떤 표상이나 개념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표상의 방식과 이해 방식은 풍토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상상력을 제한하고 그뿐만 아니라 상상력은 어떤 전성의 힘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여겼습니다. 세 번째로 실천적인 이해가 풍토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생활 방식이 필요해서 나오는데 민족의 정신, 전성, 습관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과일을 따고 짐승을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고 가축을 사육하고 곡물을 심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물과의 교습에서 이미 그것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가 없으면 그들은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정이나 충동이 풍토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생활의 상태와 조직에서 규정되는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특히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을 결합시키는 애정입니다. 남녀가 결혼하는 혼기는 풍토에 따라 다르고 이것은 남녀의 사랑을 각각 다른 것이 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헤로드는 행복도 풍토적이라고 봤습니다. 이 행복은 헤로드에게 있어서 특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마는 그에게 문명 혹은 문화는 반드시 행복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소박하고 건강한 삶의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크스는 이 앞에 선학들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자신의 생각과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생산 방식의 진보가, 즉 발전이 점차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 풍토적 규정을 벗어났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대 산업에서 방적업, 방직업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는 방적업은 무슨 이유로 특히 영국에서 번창했을까? 사실 방적에는 일정한 습도가 필요합니다. 즉 이것이 영국의 풍토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이유로 면화, 목화의 산지이면서 또한 습기가 있는 인도에서는 이 방위직업이 왕성하게 발달하지 못했는가? 그건 왜 그럴까요? 인도의 기온, 즉 더위와 습기의 결합은 사람의 몸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얘기는 나중에 다시 몬순 풍토와 관련한 사례에서 인도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본의 철학자이면서 동경대학교 교수였던 와츠지 테츠로라는 사람은 풍토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은 풍토란 어떤 땅의 기후, 기상, 지질, 토질, 지형, 경관 등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 부를 때에 풍토라고 나는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풍토라는 말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풍수라는 용어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풍수보다는 풍토라는 이 개념 자체를 그대로 적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와츠지 테츠로는 인간을 둘러싼 환경으로서 자연을 흙이나 물이나 불, 바람으로 파악을 한 고대의 자연과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환경을 자연이 아니라 풍토로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풍토를 우리가 앞 시간에 다뤘던 몬순 풍토, 그다음에 사막 풍토, 목장 풍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물론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기후는 열대 사막 기후, 아열대 서변 기후, 열대 우림 기후, 해양성 기후 등등 세분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크게 몬순 기후, 사막 기후, 목장 기후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츠지 테츠로는 풍토 현상은 그 나라의 어떤 건축이라든지 문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등등 모든 인간 생활의 어떤 표현 속에서 발견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건축, 문예, 미술, 풍습 등등의 토대가 되는 것이 경관이라든지 기후라든지 그렇죠. 기상, 지질, 토질, 지형 이러한 것들이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건축, 문예, 미술, 풍습 등등을 도형으로 다시 표현을 한 것이 지금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토를 축으로 해당 국가의 혹은 민족의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풍습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음식 문화라든지 그들의 예술들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략적으로 이제 풍토학에 대한 이해에 대한 어떤 역사를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구체적 사례로 그리스의 문명의 세계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나라의 유산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테네의 이 아크로폴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분포되어 있는 유적을 항공사진으로 찍었다고 할까요? 사실은 구글 어스에서 제가 캡처해 온 것입니다. 네. 요 지금 제가 동글뱅이를 쳐놓은 이곳이 아크로폴리스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래서 요 아크로폴리스에 가려고 그러면은 프로필라이온이라는 요 입구가 있는 이곳으로 올라가서 네.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것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파르테논 신전과 마주보고 있는 것이 에르크테이온 신전, 또 키케 신전도 여기 있습니다만은 이번 강의에서는 시간 관계에서 생략하고요. 중요한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남쪽에 있는 것이 헤로드 아티쿠스 음악당, 네, 음악당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이 디오니소스 야외극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크로폴리스 발굴 작업에서 발굴 작업을 거쳐서 나온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 이 아크로폴리스뿐만 아니라 이 아테네 시내에 다양한 유적군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발굴된 유적들을 보관 전시하고 있는 것이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입니다.